네, 주말 사이에 중국과 그리스발 악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악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호재에는 미미하게 반응했던 게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또 언제쯤 그 여파가 이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한번 네. 가늠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일단 크게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먼저 중국 변수들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규제 방안을 내놨고 또한 지준율도 인하를 했는데 이 같은 흐름도 우리 증시에는 결국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양적 완화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국의 내부 증시 규제가 증시 하락을 좀 이끌긴 하겠지만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이고요. 호재에 대한 영향력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번 규제에 있어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엄브렐라 신탁, 즉 우산 신탁이라고 하는 이 자산 관리 상품에서 이게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이 상품을 타고 300% 정도의 신용을 사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펀드였는데 이런 신탁을 줄인다라는 거죠. 규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용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주택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이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라는 것이 본격적인 의지인데요. 자, 이것은 중국이 주식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일종의 빚을 사용해서 주식을 사는 것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겠지만 이것 자체가 뭐 중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 근본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대로 주저앉았죠. 실질 성장률은 7% 넘었는데 단순하게 숫자만으로 본 명목 성장률은 6%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양책이 필요한데요. 이 부양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한머니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대출 동향도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이고요. 위안화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위안화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한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유동성의 공급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달 만에 올해 2월에도 한번 지준율을 낮췄습니다만 더 크게 100베이시스 포인트, 1%까지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 원래는 긍정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이 중국이 지금 침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요인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요인 모두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열 양상에 따라서 규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게 될 텐데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증시 나홀로 또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우리 증시의 최근의 강세는 누가 뭐래도 외국인 매수였고요. 이 외국인 매수의 근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증시를 사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표시되는 것은 선진국은 계속 주식형 펀드에 돈이 늘고 있지만 이머징 쪽은 빠지고 있는데도 우리 시장은 5조 원이 넘게 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머징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치가 안정적이었던 한국 증시를 대신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종의 대체 투자였다. 즉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직 이머징 시장에 속해 있는데 그 이머징 시장 전체에선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를 샀던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시 쪽에선 좀 팔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선진국을 팔고 이머징 시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경우에는 한국엔 긍정적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전히 메인스트림은 서유럽 쪽에 두고 또 미국에 조정받을 때 미국 쪽에 두고 이머징 쪽은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증시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한국 증시가 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PR 기준으로 9배에 불과한 한국 증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만 최근의 주가 반등으로 PR 수준은 10배를 또 상회하고 있는 양상이죠. 거의 평균치 이상까지 올라온 현재의 수준은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종목을 더 압축하고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나가는 그런 작업이 여전히 시장에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 이슈가 우리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종목을 축소하는, 그래서 종목을 압축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이슈와 함께 또 그리스 이슈도 불거지고 있죠. 특히나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금 커지면서 유럽 증시는 2% 안팎의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엔 좀 영향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그리스 이슈가 과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이슈는 더 이상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뭐 또 해외 증시도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니까 뭐 다뤄보긴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관련 주요 일정 24일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24일이 문제가 아니죠. 아마 24일 날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5월 한 12일 정도에 있는 IMF 채무 상환 전까지 무언가 나오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일 날은 지금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다. 만약 24일 날 해결될 거였으면 실무자들 모임에서 뭔가 벌써 해결책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금요일 날 만나서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들 서로 지들 입장만 얘기하다가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일정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5월 중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리스는 한 8월 달까지는 부채 만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달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2015년 지나서 2016년, 2017년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본질적으로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다라는 것은 뭐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만의 위기로 끝나면서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만으로 끝난다면 저는 뭐 시장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디폴트를 유로존 내에서 다시 해결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정말 그렉시트, 즉 디폴트도 하고 우리 유로 안 쓰고 드라크마로 되돌아가겠다. 그래서 아예 유로존 내에서 밖으로 튀어나갈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디폴트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리스의 선택이 디폴트 이후에 우리 그렉시트를 하겠다라고 선택한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다른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도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핵심은 디폴트가 핵심이 아니라 정말 그렉시트를 선택하면서 드라크마로 되돌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리스 이슈에 대해서 일단 그렉시트에 대한 위험성을 최고로 일단 파악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앞서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비교도 해봤었는데 미국의 소매업종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매업종을 비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세계는 이달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이게 뭐 최근에 인터넷 얘기 이런 얘기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고요. 최근에 왜 그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경제 지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동향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2015년 들어서는 계속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노드스트롬이라든지 메이시스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봉 기준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진한 지표가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견조하고 하반기에도 견조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고용시장도 회복되고 있고 시간당 임금도
느리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소비 관련주들은 한국 종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일시적인 조정을 볼 것이 아니라 추세를 보고 미국의 전반적인 이 소비 지표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소비는 견조할 것이고 미국의 소매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반대로 소매 지표들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의 소비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편의점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세계를 비롯해서 대형 유통주들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백화점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좀 부진한 양상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항상 사람 많고 시내 백화점엔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쪽에 이제 뭐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높았던 의류 쪽의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명품이나 의류 쪽을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화점 식품 쪽에 가면 사람이 넘쳐나는데요. 위쪽에 이제 뭐 3층, 4층에 의류 시장 쪽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옛날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백화점의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계를 비롯한 대부분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동향 및 전망이 정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영업 면적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점이나 내부 출점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제일 좋아 보이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얼마 전에 현대산업개발이 누구랑 손을 잡았습니까? 호텔신라랑 손을 잡고 면세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이 추가적으로 이런 활로를 뚫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느냐? 바로 호텔신라의 길처럼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다른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컨버전스를 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은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같은 대형 백화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다른 업체, 뭐 건설업체를 끼던 아니면 IT 업체를 끼던 어떤 업체를 끼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M&A를 추가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저평가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대형 유통업체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핫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형 백화점주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지만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충분히 많은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슈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본격적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